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볼 게 유형자산, 이제 교재로는 137페이지입니다. 교재 137페이지 유형자산에 보면 뭐 내용은 이제 뭐 감가상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의의, 그다음에 인식과 측정, 그다음에 감가상각, 그리고 유형자산의 제거, 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자산 취득, 여기까지 살펴보겠다. 자, 목표 보면은 이제 유형자산의 개념과 인식 기준,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한 게 또 취득 원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일괄 구입, 장기연 불구입, 이제 국공채, 의무 매입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취득, 그리고 교환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 처리, 그리고 복구 의무가 있는 자산의 회계 처리, 차입원가 자본화의 회계 처리,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그다음 후속 지출, 자산 관련 보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살펴보자. 자, 먼저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형, 이제 형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유형자산에 대비해 가지고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뭐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형체가 확인될 수 없는 어떤 그렇지만은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재화용역의 유형자산이 뭐냐 하니까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또는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이다. 자, 그럼 유형자산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제 국제회계기준에서 개별적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업상은 이제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자산과 유사한, 자, 그래서 이제 개별 분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뭐, 토지, 건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리고 차량 운반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나머지들도, 일단 유형자산의 종류에, 뭐, 항공기라든지 선박, 이건 일반 기업에서는 조금 이제 드문 케이스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이다. 건설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를 바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은 아니니까 일단 그 과정에 있어 지출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의 원가를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건설 등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A기업은 예를 보니까 A기업은 2000X1년 9월 초에, 여러분들은 꼭 연습장을 좀 내놓고,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회계 처리까지 다 안 나와 있지만 연습장을 내놓고 씁니다. 자, 2000X1년 9월 초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토지는 공장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공장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근데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A기업은 2000X 2년 초 잔금 9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걸 지급했을 때,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하죠? 선급금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거죠. 선급금으로 처리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니까 선급금과 혼동하기도 한다. 이제 교재 141페이지에 해답을 보게 되면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선급금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선급금은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 이전에 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한다. 이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자, 여기서 재고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의 대상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계약 어떤 목적물이 되는데, 선급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선급금으로 처리를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2000X1년 9월 초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본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 해보고, 자, 2000X 2년 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잔금 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00X 1년 9월 초에 2000X 2년 초에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잔금 9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 900만 원도 건설 중인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900만 원 지출이 됐죠. 뭐 이거까지는 회계 처리 쉽고 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141페이지에다 보게 되면 차변에 이제 계약금 100만 원 그리고 잔금 900만 원을 우리가 둘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 그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었는데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이 결국에 어디로 나갔다? 대변으로 나가면서 차변에 토지 10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제거되어지고 그다음에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는 142페이지를 보게 될 건데,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이다. 자, 인식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자산의 인식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그렇고, 자,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예비 부품, 그 밑에 이제 음영 표시 밑에 보게 되면, 예비 부품과 수선 용구는 대부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사용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한 회계기간 동안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예비 부품, 대기성 장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측정입니다. 유형자산의 측정은 원가로 측정한다. 자,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교재 한번 볼래요? 교재 1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면 이때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서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게 되면 미래 현금을 취득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현재 가치를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본다. 자,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자산의 어떤 그 취득을 할 때 취득 원가는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원가로 쓰는데 그 취득 시점에서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서 준다, 지급을 한다, 뭐 몇 년에 걸쳐서 준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길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그 원가를 취득 원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구성 요소를 볼 건데 유형자산의 원가 일단 이제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자, 원가는 구입 가격 플러스 의도한 용도에 적합한 상태와 위치로 가져오기 위한 모든 지출. 자,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는 뭐다? 부대 비용이죠. 이제 매입하는 데 있어서 부대 비용, 이제 부대 비용이 매입 부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구입 가격은 뭐 매입 가격, 해당 자산의 직접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도한 용도에 적합한 상태와 위치로 가져오기 위한 지출. 이것은 매입 부대 비용 내지는 그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유형자산의 원가로 보는 항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143페이지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용 보니까 관세 그리고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세, 보통 이제 그 취득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세,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를 가산하고, 당연히 이제 취득하는데 매입 할인을 받았다거나 리베이트 등이 있었다면 이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 가격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했었던 운송원가라든지 또는 어떤 그 특정 설치 장소에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설치 장소 준비원가 그리고 설치 및 조립원가 그리고 정상 작동 여부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시험 과정에서 어떤 재화가 생산됐다면 그 재화를 처분을 했다 한 다음에 그 매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볼 수가 있더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된 원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복구 원가라고 하는데 복구 원가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뭐 본 교재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복구 원가가 뭐다 하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살펴보고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지출이다. 자, 일단 뭐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성으로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는 객관적, 이제 일단 앞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인식을 할 때 일단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했는데, 해당 그 자산에 대해 취득한다 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나 장소에 이른 후에 발생한다. 그 장소나 상태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을 하지만, 그 이른 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예제는 광명예산은 LED를 양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입 가격이 50만원, 설치장소 준비원가 1,000원, 그리고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3,000원, 그 다음에 작동 여부를 위한 시험원가 2,000원,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 1,000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급한 전문가 수수료 4,000원.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취득했다 한다면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얼마? 자, 구입가격 50만원에다가 준비원가 1,000원 가산해야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플러스 작동 여부를 위한 시험원가 플러스,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 1,000원은 빼야 되겠죠. 이것은 매각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금화시켰으니까 빼야 될 것이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급한 전문가 수수료 4,000원까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50만 9천원이 이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원가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복구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일단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본다는 거지. 자, 144페이지 한번 볼래요? 144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복구원가의 개념이 등장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한번 교재 본다. 자, 토양, 수질, 방사능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나 해상 구조물, 저유 설비, 이러한 어떤 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에 환경 보존을 위해 원상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원가가 있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복구 원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복구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구 의무로 지출된 금액은 복구 충당 부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특정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복구를 할 때 복구 비용이 복구 시점에서 10,000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10,000원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가지고, 즉 할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하니까 8,000원이더라. 자, 그러면 일단 그 복구 의무 이행해야 되는 것은 유형자산의 8,000원을 가산을 하고, 대변에는 그걸 뭐로 잡아주느냐 하면은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결국에 뭐 이게 취득 시점부터 복구 시점까지가 한 10년 이렇게 걸린다면 10년 후에 복구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가지고, 즉 취득 시점으로 가져와서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한다는 거죠. 그 할인한 금액을 우리는 유형자산에 가산을 하고, 상대방 계정은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것으로 개념을 잡는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뭐 복구 원가의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게 되면 교재에 14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음영 표시 복구 원가의 회계 처리 바로 위에 보면 자, 4줄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봅니다. 자, 복구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여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복구 충당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에 가산하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복구 충당 부채는 복구 시점에서 제거하며 제거하는 복구 충당 부채 장부 금액과 차이는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복구 원가의 회계 처리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취득 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유형자산과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구 4줄 읽은 거에서 나왔지만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에 가산을 시켜준다. 그래서 차변에 그것은 이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를 증가시켜주고 결국에 해당 문제 시점에 가서 복구를 하게 되면 현금이 지출이 되겠죠. 현금이 지출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복구 충당 부채를 대변에 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차변으로 옮기면서 이제 이때 복구 충당 부채와 실제 지급한 복구 비용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공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공사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교재 이제 145페이지에 가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봤던 거고 자, 주 5일 채굴은 2000X 영년 초.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문어부터 먼저 보라 했는데 일단 2000년 초 그리고 2000X 영년 말에게 처리를 각각 제시하라. 2020년으로 볼까요? 2020년 초, 2020년 말, 그리고 2019년, 2020년 초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2029년 말 복구 비용으로 50만 원이 발생했다. 복구 비용 지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라. 자, 이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자, 주 5일 채굴은 2020년 초에 10년간 해상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설치한 석유 채굴선을 제거하고 해저 지반을 원상 복구해야 된다. 석유 채굴선은 2000X 영년 초 100만 원에 취득했으며 전정가치 10만 원이고 2029년 말 복구 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44만 631원으로 예상되며 아니구나. 그죠? 나중에 지출할 금액이고 있고 동금액의 현재 가치는 19만 4,885원이다. 복구 비용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한 할인율은 8.5%이고 2020년 초 이후의 할인율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 석유 채굴선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자, 이때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라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각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 했다. 계속 이제 유효이자를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 유효이자만큼의 금액을 복구 충당부채에 가산을 해야 된다 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말에 지금 2020년 말에 같은 해니까 현재 가치가 기초 잔액은 19만 4,885원이었는데 1년이 경과됐다. 2020년 말에는 여기다가 8.5%를 곱하니까 유효이자가 16,565원이 나와요. 16,565원이 나오더라. 자, 그럼 요걸 이제 여기다가 가산을 했죠. 가산을 하니까 21만 1,450원이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유효이자를 계산하니까 17,973원이 나오고 또 계산하니까 22만 9,424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2029년 말에 가게 되면 기말 잔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44만 631원이 실제 지출할 금액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연습장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쓰면서 본다. 자, 2020년 초 회계 처리 한번 본다. 자, 2020년 초 회계 처리를 보니까 구축물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이때 100만 원에 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복구 비용으로 지금 현재 가치가 19만 4,885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구축물에 대해서 취득원가는 100만 원과 19만 4,885원을 합친 119만 4,885원이 구축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해서 차변에 나오게 되고 대변에는 100만 원의 현금이 지출되었으며 그 다음에 19만 4,885원이 복구 충당 부채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가면은 이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9만 4,885원에서 정액법이라 했으니까 잔존가치 10만원 차감하고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면 10만 9,489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고 감가상각 무계획 대변에 10만 9,499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16,565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자 비용으로 잡고 대변에는 복구 충당 부채 16,565원 이렇게 잡죠. 자, 그 다음 이제 2029년 말에 가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실제로는 이제 얼마가 2029년 말에 이제 나갔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지출할 금액이 44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이제 2029년 말에 문제 2번을 보면 복구 비용으로 50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복구 비용이 5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146페이지에 현금이 실제로 나간 거는 얼마야?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50만 원 나갔는데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구 충당 부채를 가산해 오면서 이자 비용을 가산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복구 충당 부채는 44631원이었어요. 그럼 실제 이제 복구 비용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더 나갔으니까 차이가 얼마나 난다? 59,369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복구 충당 부채 금액보다도 차이가 나는 금액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구공사 손실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복구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대충 이제 알게 되면 충분히 이제 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되면 상황별 유형자산의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외부 구입과 자가 건설 이렇게 나오죠. 외부 구입과 자가 건설. 자, 그래서 외부 구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의 중개 수수료, 인지세, 취득세, 자본화 차입원가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가 건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비, 신축원가, 뭐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감리 비용,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한 건물 관련 보험료와 뭐 임직원 급여 이런 것들이 자가 건설에 해당이 된다. 자가 건설의 취득원가를 구성을 한다. 자, 일괄 구입이라는 건데 이제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꺼번에 사는데 그럼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개별 유형자산의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표현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이라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을 해준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에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토지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을 때하고 사용하지 않고 취득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려고 취득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취득 후에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원가는 해당 그 자산의 구입 가격 외에 그 철거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이제 건물 철거하면서 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매각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처분을 하게 되는 수입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그 수입은 또 차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문제든지 취득 후에 즉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토지 원가를 잡는 것이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을 할 목적이라면은 이것은 자산 비율로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을 해줘야 된다. 그 예제를 보게 되면 토지와 이제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했는데 공정가치가 각각 2,000원과 1,000원인데 2,700원을 일괄 지급해 취득했다. 금방 알겠죠? 뭐 이거는 2대1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도 그럼 토지가 2,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2,700원이면 3분의 2니까 1,800원이 되겠죠. 1,800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9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회계 처리 하나마나 147페이지에 토지 1,800원, 그 다음에 건물 9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로 취득을 했다.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은 공정가치로 하게 되는데 147페이지의 교재 3번 한번 봅니다. 현물 출자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로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한다. 그래서 현물 출자로 받은 주식을 발행 교부, 그러니까 유형자산 받고 대가로 주식을 교부해 주는 거죠.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이에 상하는 주식을 발행 교부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현물 출자로 받은 토지의 공정가치가 8만원이고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만원, 그 다음에 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8만원짜리를 받았다. 그럼 차변에 8만원이 들어올 것인데, 문제는 대변에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이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현물 출자라 했으니까 자본금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몇 주를 줘야 된다? 8만원에 해당이 되려고 한다면 주식이 지금 주당 공정가치가 만원이니까 8주를 줘야 되겠죠. 그럼 8주를 주게 되면 그 8주의 공정가치가 8만원이라는 얘기지, 액면가액이 8만원 얘기는 아니다. 따라서 8주에다가 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곱하게 되면 4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4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만원에 이제 우리가 토지는 8만원 받았고 자본금이 이제 주식을 4만원밖에 안 줬다는 얘기죠. 4만원밖에 안 줬으면은 차이 나는 4만원은 뭐가 된다? 주식을
주식 우리가 발행하면서 돈 현금으로 받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머지 4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보게 된 게 지금 뭐 유형자산 인식과 측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제 복구원가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뭐 적어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제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뭐 좋은 거는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회계학에 좀 약하다 또 관심이 없다 이렇다 손치더라도 예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충분히 뭐 내용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계학 공부를 하면서 내용 교재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찾고 있다 보면은 지루하기만 하고 잘 안 되는데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그리고 해답을 보면서 반복해서 연습장에 정리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는 조금 어렵다 싶은 게 뭐 복구원가 관련 복구원가가 있는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계산하는 게 다소 좀 어려웠다 한다면 어려운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속원가 148페이지의 후속원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